1927년 5월 20일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파리에 도착할 인류 최초의 논스톱 단독 비행에 도전했습니다. 찰스는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조명탄과 무전기, 심지어 위험에 대비한 낙하산조차 싣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물도 최소한으로 가져갔습니다. 1927년 5월 20일 마침내 찰스는 하늘로 날아갔고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졸음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었죠. 또한 용변을 보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찰스는 무전기도 싣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와 교신조차 할 수 없었죠. 5월 21일 저녁, 시민들은 찰스가 프랑스 파리 부근에 위치한 르부르제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찰스를 둘러싸고 환호했고 어떤 이는 너무 감격해 울기까지 했었습니다. 33시간을 논스톱으로 비행한 찰스는 영웅이 되었고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었죠. 비행에 성공한 뒤 그는 총 500만 달러가 넘는 사업 제휴를 요청받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찰스는 여러 도시를 돌며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남미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기도 했었죠. 찰스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억만장자였던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의 딸 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929년 5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찰스는 아내에게 비행기 조종을 가르쳤고 함께 장거리 비행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1930년 6월 22일 부부의 장남인 찰스 오거스트 린드버그 주니어가 태어났고 언론은 즉시 아이에게 린드버그 이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 후 이들 가문에 비극이 닥쳤고 그 이유는 찰스 주니어가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찰스와 앤은 결혼 후 뉴저지주 앵그루드에서 앤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언론을 견디지 못한 찰스 가족은 뉴저지주 하이필즈의 땅을 사들여 저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완공된 후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죠. 1932년 새 집은 거의 완공되었고 찰스 가족은 이미 새 집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찰스 주니어는 생후 20개월이 되었고 이제 막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앤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죠. 찰스 주니어는 평소 유모인 베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베티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당시 27살이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티는 찰스 가족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워틀리 부부와도 친했습니다. 워틀리 부부는 새 집의 가정부였으며 그의 아내는 부엌 일을 맡고 있었죠. 1932년 2월 29일 월요일 찰스 가족은 새 집에서 이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찰스 주니어가 마침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찰스 부부는 새 집에서 머물면서 찰스 주니어가 회복되길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 화요일 저녁 6시경 유모인 베티는 찰스 주니어의 2층 방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앤과 베티는 찰스 주니어에게 잠옷으로 갈아입혀 주었고 감기약을 먹였습니다. 베티는 창문을 확인하고 모든 블라인드를 닫았지만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 하나만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찰스 주니어를 침대에 눕힌 후 앤은 방에서 나갔고 베티는 침대 옆에 앉아 계속해서 찰스 주니어를 돌봤습니다. 베티의 보살핌 속에서 찰스 주니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8시경 1층 거실로 내려온 베티는 앤에게 찰스 주니어가 잠들었고 감기도 많이 나은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30분 후 찰스는 뉴욕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찰스와 앤이 저녁 식사를 했고 이어 베티와 워틀리 부부가 차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찰스 부부는 앵그루드 저택에 20명 이상의 하인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새 집에는 베티와 워틀리 부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찰스 부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고 베티와 워틀리 부부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9시가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찰스는 아내에게 무슨 소리를 못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찰스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로 느꼈습니다. 찰스와 앤은 대화를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만 들려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앤은 침실로 향했고
찰스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경 베티는 찰스 주니어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방으로 향했는데 무슨 일인지 찰스 주니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즉시 부부의 문을 두드리며 앤에게 혹시 찰스 주니어와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앤은 찰스 주니어를 데리고 있지 않았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아이의 방에 있는 라디에이터에서 종이봉투를 발견했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 건들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를 둘러보았지만 찰스 주니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찰스는 총을 들고 워틀리 부부와 함께 집을 나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찰스 주니어는 발견하지 못했고 아이의 담요와 부러진 나무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찰스는 아까 들었던 소리가 사다리가 부러진 소리라고 느끼게 되었죠. 찰스는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 친구인 헨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찰스 주니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경 경찰서장과 경찰관 한 명이 가장 먼저 찰스의 집에 도착했고 곧이어 경찰관들과 FBI 요원 여러 명도 찰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지문 전문가도 찰스의 집에 도착하였죠. 아이의 방 라디에이터에 편지 봉투가 남아 있었는데 불행히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5만 달러를 준비해 주세요. 이 중 2만 5천 달러는 20달러 지폐로, 1만 5천 달러는 10달러 지폐로, 1만 달러는 5달러로 준비해 주세요. 2일에서 4일 후 돈을 어디로 배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말고 경찰에게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아이는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경찰은 이 메모를 검토한 후 이렇게 형편없는 영어를 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민자임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부 단어의 철자를 근거로 독일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납치범이 이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찰스 주니어를 데려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이의 방 내부와 창틀에서 범인의 지문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창틀에서 찰스 주니어의 지문 몇 개만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이의 방 창틀 아래에서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사다리 및 주변에서 또 다른 작은 사이즈의 발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사다리 밑에서 망을 보거나 사다리 밑에서 찰스 주니어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희미한 발자국은 저택 남동쪽의 시골길 부근에서 사라졌고 이곳에서부터 차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사다리는 시중에 판매하는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공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이 사다리를 만든 사람은 기본적인 목공 지식이 있고 이전에 사다리를 제작한 적 있던 인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로 경찰은 범인이 독일 이민자이며 한때 목수였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찰스가 경찰에 신고한 지 불과 30분 만에 찰스 주니어의 납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다음 날 찰스 주니어의 납치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자들이 즉시 찰스의 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찰스 가족은 여기에 추가로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3월 3일 찰스 부부는 신문에 성명을 내고 찰스 주니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면 범인들의 어떠한 요구도 기꺼이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간에 중개자를 두어 찰스 주니어를 인계하자면서 비밀 유지도 약속했습니다. 앤은 범인들에게 찰스 주니어를 잘 보살펴주길 바란다면서 식단표 가이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찰스의 변호사 친구였던 헨리는 갱단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래서 경찰은 갱단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죠. 3월 6일 찰스의 집으로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발송되었으며 찰스 주니어의 몸값을 7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찰스 주니어가 건강하며 두 여성이 앤의 가이드에 따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가 뉴욕에서 발송된 만큼 뉴욕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이때 갱단원을 중개인으로 선택했고 은퇴한 교장이자 교육자였던 존 박사는
찰스가 갱단원을 중개자로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박사는 3월 8일 신문에 자신이 중개자가 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3월 9일 납치범은 찰스의 변호사 친구 헨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세 번째 편지에서 납치범은 존 박사가 중개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납치범은 존 박사에게도 편지를 보내 중개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찰스도 편지를 받았고 존 박사를 중개인으로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찰스는 납치범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0일 찰스와 앤은 성명을 냈고 이제 존 박사가 중개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존 박사는 돈이 준비되었다고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날 오후 7시 존 박사는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범인은 그에게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집에 머물면서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3월 12일 오후 8시 30분 택시 기사가 존 박사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경찰에 낯선 남자가 $1를 주어 편지를 건네어 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범인은 존 박사에게 몸값을 챙겨 45분 안에 한 묘지에 도착하라고 알렸습니다. 존 박사는 제 시간에 묘지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모자를 쓴 남성이 짙은 어둠 속에서 존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 박사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그가 전에 전화했던 납치범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둠 속 남성의 키는 약 175cm, 체중은 약 70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인 억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앤은 진짜 납치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존 박사에게 찰스 주니어의 침대 이불을 고정하는 안전핀을 주었었습니다. 존 박사는 안전핀을 꺼냈고 범인은 즉시 그 안전핀을 알아보았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이름이 존이라고 알렸고 스칸디나비아 출신 선원이며 일당은 모두 6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찰스 주니어가 무사히 배에 갇혀 있다고 말하면서 몸값을 지불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때 사실 찰스 부부는 몸값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 박사와 범인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3월 14일 존은 약속대로 신문에 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돈이 준비되었습니다. 경찰도 없고 요원도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혼자 갈 것입니다. 3월 16일 존 박사는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안에는 아이의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앤을 통해 찰스 주니어가 납치되던 날 입었던 바디슈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소포에 담긴 편지에는 우선 몸값을 받고 8시간 안에 찰스 주니어를 돌려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7일 존 박사는 다시 한번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소포를 받았고 돈이 준비되었으니 언제든지 거래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몸값으로 준비한 지폐는 출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많은 비중으로 금화 증서로 채웠습니다. 금화 증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발행되었으며 달러와 동일한 크기이며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금화 증서는 일반 지폐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 오후 8시 존 박사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쪽지를 받았고 45분 안에 묘지에 도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찰스와 존 박사는 함께 묘지로 향했고 존 박사 혼자 차에서 내려 그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존 박사는 그에게 현재로서는 몸값 $50,000만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는 이 금액에 동의했습니다. 범인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존 박사에게 건넸고 그 쪽지에 찰스 주니어의 위치가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쪽지를 6시간 후에 열어보라고 말했죠. 동시에 존 박사는 그에게 몸값을 건넸습니다. 범인은 몸값을 살펴보고 만족감을 표현한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찰스 주니어가 배에 감금된 위치가 적혀 있었죠. 찰스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고 거의 이틀 밤낮을 수색했지만 찰스 주니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 존 박사는 신문을 통해 범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4월 6일 찰스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재무부 장관은 일련 번호를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은행에 보내 각 은행에 거래된 지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25만 개 이상의 상점과 사업체에 일련 번호 목록을 주어
점원들이 수시로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흑인 트럭 기사인 윌리엄과 그의 동료 오빌은 찰스의 새 집에서부터 약 7km 떨어진 시골길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용변을 보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얕은 구덩이에서 금발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생후 20개월쯤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심하게 부패되어 야생동물에게 먹힌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는 속옷 일부분을 떼어낸 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모인 베티에게 전달했습니다. 베티는 찰스 주니어가 납치된 날 입었던 속옷임을 바로 알아차렸죠. 부검인은 찰스 주니어가 납치 당일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발견된 시신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찰스를 통해 찰스 주니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개인으로 나선 존 박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존 박사를 신문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찰스의 가족들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었죠. 존 박사가 대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찰스 부부는 신문에 존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6월 범인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한 경찰은 하인들 중 누군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납치 당일 찰스 가족은 평소대로 앵그루드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찰스 주니어의 감기로 인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만 찰스 가족이 새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평일에 새 집에서 머물렀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날 찰스 주니어가 새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새 집의 유모 베티와 하인 워틀리 부부 그리고 본가에 있는 하인들까지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올렛이라는 하녀에게 의혹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영국 출신으로 2년 동안 앤의 어머니의 개인 하녀였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찰스 가족과 주말 동안 새 집에 갔었을 때 바이올렛만 데려가곤 했었습니다. 또한 바이올렛도 찰스 주니어를 자주 돌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바이올렛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추측했고 찰스 주니어가 바이올렛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조사에 협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납치 당일 행방을 묻는 질문에 바이올렛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었죠. 그녀는 월급 대부분을 영국에 있는 집으로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보내면서 1,600달러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납치에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범인에게 찰스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이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932년 6월 20일 네 번째 신문을 받기 전 바이올렛은 결국 살자를 선택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2년 5월 이후 2년 동안 뉴욕시 전역에 걸쳐 대부분 $5의 몸값 지폐가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이 지폐들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범인이 브롱크스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점원들은 몸값의 지폐를 사용한 남자의 외모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 남성이 파란 눈에 뾰족한 턱 그리고 독일인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934년 9월 15일 짙은 파란색 차량이 뉴욕의 한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주유소 직원에게 휘발유 20리터를 채워달라고 요청한 후 $10를 지불했습니다. 이 주유소 직원은 이전에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경찰로부터 $10와 $20 지폐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차량 번호판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일부 몸값 지폐에 일련 번호 목록도 주었었습니다. 직원은 그 일련 번호 목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운전자에게 받은 $10 지폐에 차량 번호판 4213-42를 적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몸값 $5 지폐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10와 $20 지폐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날 주유소 직원은 매출액 모두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3일 후인 9월 18일 은행 직원은 $10 몸값 지폐를 발견했는데 다행히 주유소 직원이 적어둔
자동차 번호판이 남아 있었죠. 경찰은 번호판을 작성한 주유소 직원을 재빨리 찾아내 그 운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그 운전자가 진한 파란색 차량을 몰고 있었고 외국인 억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그 차량의 소유자가 브루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브루노는 1899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1931년부터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짙은 녹색이었으나 사건 1년 후 짙은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졌습니다. 1918년 3월 초 그는 이미 독일에서 공범과 함께 나무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3건의 강도를 더 저질렀고 독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24년 브루노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34년 9월 19일 브루노는 브롱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지갑에서 $5 지폐 1장, $1 지폐 4장, 그리고 $20 금화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의 집 바닥 아래에서 양철 깡통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10와 $20 지폐로 구성된 $14,000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대대적으로 수색한 결과 총 $19,700의 찰스 주니어의 몸값이 발견되었죠. 브루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발견한 돈은 자신의 친구인 이시도르가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도르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이고 모피 무역을 통해 둘 다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시도르가 자신에게 $10,000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도르는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갔고 돌아가기 전 이시도르가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시도르의 뜻대로 보관 중이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이시도르가 남겨두고 간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노는 그 돈이 몸값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브루노는 6개월 전 이시도르가 독일에서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시도르라는 인물이 실제로 결핵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지만 이시도르의 집주인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치료할 돈도 없었고 집세도 겨우 낼 정도로 매우 빈곤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존 박사에게 연락했고 그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브루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존 박사는 주저없이 묘지에서 대화를 나눈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브루노의 집을 수색했고 추가 증거를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존 박사의 전화번호와 그의 집 주소가 옷장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브루노의 집에서 발견된 공책에는 찰스의 새 집에서 발견된 사다리와 매우 유사한 사다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루노의 다락방 나무는 나무가 자라는 방향, 가공된 패턴, 나무의 안팎 표면, 양쪽의 질감까지 찰스의 집에서 발견된 사다리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찰스 주니어가 납치 중에 우연히 사망했는지 아니면 브루노에 의해 고의로 살해되었는지는 입증할 수 없었지만 1934년 10월 8일 브루노는 찰스 주니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증거 외에도 많은 수의 증인을 출석시켰습니다. 납치 당일 찰스의 새 집 근처에서 브루노를 본 목격자 2명이 있었고 브루노의 동료는 그가 몸값을 받았던 날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루노의 이웃들 중 몇몇은 그가 1932년 봄부터 거의 일하지 않았는데 씀씀이가 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브루노는 배심원단에게 경찰에 고문받았고 그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 여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2일 동안 진행되었고 1935년 2월 18일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심해 끝에 브루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브루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루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1936년 4월 3일 그는 전기의자에서 처형되었습니다.